합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화기는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에 대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여러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이 시간이 대한민국과 세종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용용 다이나믹 기본사회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단법인 기본사회 세종시 상임대표 노종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행사 이게 지금 불이 이렇게 켜지는 게 맞나요? 맞나요? 아이고, 이 휴일 아침에 아침에 좀 행사를 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다들 참석해 주시고. 용혜인 의원님 뵈러 오셨나요, 다들?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마 둘 다 맞으실 거라고 보고, 저는 기본사회라는 좀 다소 생소한 이런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갔는데요. 사람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이 미래에 대한 사람의 생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에서 오늘 이 행사가 아마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예전에 제크와 콩나무라고 그 동화 보셨죠? 콩줄기가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커지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얘기 중에 나오는데, 아마도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좀 굉장히 빠르게 거대하게 커져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회 제도를 어떻게 좀 안전하게 잘 구축을 해서 우리가 문제없이 이 미래 사회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국민의 불가침성,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역경을 많이 이렇게 거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헤쳐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좀 알 수 없는, 하지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걱정도 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준비해야 되냐,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함께, 오늘 이 콘서트가 저도 처음 여는 콘서트고, 이런 이 주제로는 한 번도 이렇게 콘서트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이고 굉장히 많이 이 공부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준비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직은 사실은 내빈 분들도 그렇고 다들 좀 못 오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라. 그래서 차츰 오시게 되면 조금 더 시작을 할 텐데, 제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 내빈 소개를 제가 좀 직접 해드리고 싶어서 오전에 조금 저기를 바꿨습니다. 우리 오늘 저하고 함께 이 콘서트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계셨던 용혜인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본소득당 당대표이시고 국회의원이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사회 이사장님, 강남훈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 사회 팀이 다 내려오셨는데요. 우리 김성용 부의사장님, 예, 전재문 부의사장님, 그리고 김세준 교수님, 예, 그다음에 김재문 사무총장 이루다 국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도 다른 곳에 많이 계십니다. 예,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욱 고문님도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고문님이시고요. 예, 많이 이렇게 저희 행사 있을 때마다 참석해 주는 고문님들이 계신데요. 또 이기영 고문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명열 고문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고문님들 또 계신데 제가 잘 못 뵈서 오늘 중이시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상병원 의장님 오셨나요? 예. 우리 상병원 의원님이시고요. 세종시의회 예, 전 의장님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저 이태환 전 의장님 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종시의회 또 전 차성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 세종특별자치시 우리 시청 부시장님 오셨습니다. 예, 조상호 부시장님 지금 새로운 생각 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고요. 예, 좋은 강연을 매달 한 번씩 펼쳐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시만 제가 김원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직 안 보여서 제가 잘 못 뵀습니다. 네,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와주셨고요. 그리고 또 내빈 제가 잘 지금 못 빼서 우리 저 유철규 전 시원님 오셨습니다. 네. 의회에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지금 오고 계신 내빈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 소개는 이렇게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다 좀 드려야 될 분들도 사실 있긴 있는데 예,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제 열어가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예, 재미나게 다소 무거울 수 있는데 좀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축사는 사단법인 기본사회에 강남훈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강남훈 이사장님은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대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로 역임하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용해인 노종영 이렇게 북콘서트 축하드리고요. 주제가 기본사회입니다. 그런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비전이라고 하면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동시대를 이렇게 훑으면서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주제에 좀 빠져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략 보면 저는 60년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경제 발전의 역사에서 놀라운 발전입니다. 그 60년을 두 시기로 나누어서요. 이제 4.19 혁명부터 87년 6월 혁명까지를 산업화 시대라고 보고 87년 6월 혁명부터 2017년 촛불혁명까지 30년을 민주화라고 본다면 이 두 번의 계기로 놀라운 발전을 했고 역사에 드문 그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0년은 이제 힘이 다해 가는 것 같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쇠퇴기 30년으로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다음에 있을 대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다시 쇠퇴 30년을 맞고 다시 발전 30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마지막 찬스가 한 번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쇠퇴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쇠퇴기 한 30년, 일본 벌써 쇠퇴기 30년을 넘어서 쇠퇴기 60년으로 가고 있죠. 접어들었죠. 쇠퇴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뭔가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막 합니다. 투기를 막 해서 그걸로 잘 산다라고 하는 나라들은 또 쇠퇴를 합니다. 네덜란드는 자본주의 초창기에 세계를 제패했었지만 튤립을 가지고 막 투기를 하다가 튤립 거품이 꺼지면서 영국에게 패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쇠퇴하는 나라의 특징은 정치 지도자를 역량이 없는 사람을 뽑아놔요. 그러면 역량이 없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돼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들을 다 망가뜨려 봅니다. 그게 바로 쇠퇴하는 나라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독일은 민주주의적인 과정이지만 히틀러를 이렇게 총리로 뽑아버림으로써 이렇게 전 세계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를 잘못 뽑아요. 그게 또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우리가 벌써 그런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정치 지도자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수많은 결정들을 매일매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쇠퇴하는 나라는 그 정치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 사법부도 부패하고 사법부가 사익에 따라서 판별을 하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지를 않죠. 예를 들어서 아테네는 민주주의 한다고 자랑했지만 소크라테스를 사법부에서 사형시키잖아요. 거짓 증거를 대가지고. 그러면 그런 나라는 스파르타한테 멸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예수를 거짓 증거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럼 그런 나라는 2000년 동안 방랑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를 떠돌면서. 그래서 나라에 정의가 서지 못한 지도자를 뽑고 그 조직이 부패하면 쇠퇴하는 경로에 접어드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나라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비전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국민들이 가지게 되고 만들게 되고 비전이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기본사회라는 비전이 나라를 다시 30년 동안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예를 들어 볼까요? 링컨 대통령 시절에 노예 해방이라는 비전, 노예도 인간이다, 인간과 함께 평등하다라는 그 비전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새로 퍼져나가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이 그 비전을 공유할 때 그 나라는 발전하게 되고요. 또 링컨의 예를 들지만 그 비전을 실천할 정치 지도자를 그 나라 국민들이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쇠퇴 경로에 30년 쇠퇴기에 들어간 이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발전 경로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기본사회라는 비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 기본사회를 실천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 용해인 의원, 또 노종용 우리 대표님, 이런 분들이 정치 지도자가 잘 되셔서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살려놓는 그러한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한 5년 사이에, 3, 4년 사이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축사를 해주신 강남우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무대는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소득이 과연 무엇인지, 기본소득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보다 기본소득을 잘 이해하신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찾아주셨는데요.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맡고 있는 국회의원 용해인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 모여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곳 세종에서도 기본소득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기쁜 주말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본사회 세종본부가 우리 미래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전에 우리 강남은 이사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데 큰 역할을 노종용 대표님을 비롯한 세종본부가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페이지를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최소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아실 그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우리와 만나게 되었는지 저는 4가지 순간 정도를 좀 꼽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가 성남시와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세 번째가 코로나19. 네, 주말 아침에 죄송합니다. 저런 아침에 혹시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하지만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4가지 순간을 좀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넘겨주세요. 2016년에 이제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던 세계 경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휩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들이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일자리가 710만 개가 사라질 거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지금도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면 국회 보좌진들의 그 SNS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이런 곳이 막 술렁술렁술렁합니다. 나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보스 포럼이 진행되고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소멸이라는 키워드가 전 세계를 휩쓴 다음에 2016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네, 이세돌입니다. 전 세계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사람 이세돌 씨가 알파고와 대국을 합니다. 혹시 바둑 둘 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네, 네, 계시는군요. 저는 솔직히 알까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도 당시에 이 알파고와의 대국을 굉장히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용산역 앞에 설렁탕집에서 열심히 봤었는데, 사실 이제 체스를 처음 인공지능한테 패배했을 때는 장기 체스는 좀 룰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질 수 있지. 하지만 인간에게는 아직 바둑이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바둑을 인공지능에게 패배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 있었고, 바둑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진짜 인공지능이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나 보다라는 이야기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기본소득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기계와 인공지능이 사람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 그런 전망, 미래에 대한 전망들이 커지면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2016년에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실제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현실화했던 사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시작했던 청년 배당인데요.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걸 못하게 해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은 이제 민주당 대표님이시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저렇게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 때 단식하셨던 모습이 많이 떠올랐어요. 네. 박근혜 때도 단식을 해야 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단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참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청년 배당은 사실 이제 사회수당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정책인데 이 성남시에서 청년 배당을 시행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의 확대와 정책 확대 방향과 지향점에 있어서 기본소득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청년 배당이 한국의 기본소득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이 청년 배당이 경기도 전역으로 청년 기본소득으로 확대가 되고 또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농민, 농촌 기본소득으로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차원에서의 기본소득의 실현은 지자체가 과세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예산들을 잘 조정하고 활용하면 기본소득 모델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사례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순간이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19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설명을 드려야 돼서 그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까지는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그냥 국가가 국민들한테 현금을 줄 수 있다라는 걸 그냥 상상조차 못 해본 일이었어요. 그런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해보니 이게 충분히 가능하구나. 그리고 심지어 해보니까 골목경제, 지역상권,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순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아주 기초적인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국민들을 지키는 것 역시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은 2022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출을 합니다.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출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깊은 정동을 국민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정동이 물론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적은 표차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정치적 순간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1년 6개월 동안 지금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퇴행의 순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 이후에 어떤 분들은 기본소득이라는 2016년부터 쭉 이어져 왔던 기본소득의 흐름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끝난 것이 아니냐,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남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격변의 시대에 대전환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기본소득 담론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건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아래로부터의 굳히기 전략, 그리고 위로부터의 전략,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아래로부터의 전략은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하게 기본소득 모델들을 현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안군의 햇빛연금, 바람연금, 지역소멸, 인구 위기 극복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부에 대한 배당으로서 가장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야 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또 가장 적합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거기 민주당 소속의 군수께서 계시는데요. 카지노 배당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지노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가 이제 한국에 있는데요. 탄광 산업이 이제 그러니까 탄광이 폐광되게 되면서 그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하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카지노를 유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정선군이 리조트와 카지노를 만들 때 투자를 했고, 이게 투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연간 한 100억 정도의 배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선군 군수께서 이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한 것이니 다시 국민들에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배당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기본소득 모델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의 전략입니다.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세금 걷어서 다시 나눠준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물론 조세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조세 모델 이외에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본소득의 도입 경로를 국민들께 우리가 함께 제안드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본소득 당은 미래투자국가라는 것을 제안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에 어떻게 성공해내느냐가 각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 나라들은 산업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느리죠. 오히려 막 R&D 예산 대규모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민간 기업들에게만 이 혁신을 맡겨놓으면 이 세계적인 경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가 대대적인 미래를 위한 공공의 투자를 하고 기술 혁신을, 혁신 성장을 주도해 나가면서 딱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는 다른 점은 국민의 세금으로 대규모의 공공투자, 미래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소수의 민간 기업들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국민들께 배당을 통해서, 마치 이제 주주들이 배당 받는 것처럼 국가가 투자한, 세금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배당으로 돌려드리자, 그런 국민 배당을 하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전략, 위로부터의 전략을 통해서 이 다음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략들을 수행해 나가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뒷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담론이 걸어온 길,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질문도 있으시고 의견도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좀 소화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네, 저의
시간에 쫓긴 발제는 이것으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대선. 저도 밤새면서 참 봤는데, 야, 마지막에 그 표 뒤집힌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나라 이렇게 망하는 건가 싶었는데, 기본소득 얘기만 들어도 좋은데 얼른 좀 왔으면 좋겠고요. 다음 무대는 저희가 이렇게 좀 너무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도 있는 그런 무대인데 조금 흔치 않은 무대를 준비를 했어요. 예. 또 오늘 아침이고 약간 뭐 정신이 덜 드신 분도 계실 텐데 좀 피아노 연주를 들으시면서 한번 오늘 하루를 또 기분 좋게 보내는 그런 의미에서 천재 피아니스트 길준성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온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랩소디 인 블루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예,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우리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면 길준성이라고 세종시의 천재 피아니스트인데 현재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지금 이게 보면은 일렉톤이라고 키보드가 3개가 있어요. 이거를 발로 같이 키보드 3개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에 28일 날 또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한번 이렇게 참여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뒤늦게 참석해 주신 분들이 좀 계신데요. 우리 박형주 고모님, 우리 당 고모님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당의 이제 기독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멀리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깝게 대전에서 유성을에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내년에 도전을 하고 계신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령 서천 지역에서도 저희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아주 여론이 좋은 또 우리 구자필 출마 예정자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우리 그 일자리 센터장님이 또 저 수원에서 오셨는데요. 김재기 우리 센터장님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김장덕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이제 5.18 김장덕 회장님 잠깐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다음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용해인 의원님과 노정현 상임대표가 함께 준비를 한 무대입니다. 기본소득 많이 들어는 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고 궁금한 점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대로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쭉 설명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주제가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또 흥미가 또 너무 떨어지면 여러분들 또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좀 행사가 무거워질까봐 이렇게 좀 방법을 좀 재밌게 한다고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돌려서 이제 용해인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같이 해주실 때 아무래도 용해인 의원님께서 더 난이도 높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실 텐데요. 이 제목들은 여러분들 신청서에 써주셨을 때 참가 신청 써주실 때 밑에 그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우리 이렇게 돌려서 걸린 거를 이렇게 한 번씩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해볼까요? 의원님이 한번 돌려주십시오. 이걸 돌리면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저도 모르질지 모르겠어요. 그죠? 안 해봐가지고. 잘 돌아갑니다. 꽝은 없고요. 국가 재정 파탄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받는데 근데 사실 기본소득 안 해도 지금 국가 재정이 파탄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올해 세수 결손이 60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 아니면 뭐 최소한 책임 있게 감액 추경이라도 할 것인지 이런 입장들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더 크게 해야 할 때 오히려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고통받고 지방정부가 고통받는 상황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재정 파탄이라는 것은 국가재정의 규모가 커진다라고 해서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처럼 지출만 줄인다고 해서 국가재정 파탄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조세를 많이 걷어서 하면,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가재정이 파탄 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 반대되는 질문이죠. 충분히 재원을 마련해서 재원을 마련한 계획에 따라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당연히 재정이 파탄 날 일은 없을 것이고요. 조세 관련돼서는 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따 그 질문에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이 주제들이 이제 보수 진영 쪽 혹은 기본소득을 완전 반대하는 쪽에서 많이들 사실 하는 주제들인데요. 이 그 재론하는 것들인데, 국가재정 파탄이라는 부분에 대해 저도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OECD 평균 저희가 최하위거든요. 저희 밑에 두 나라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은 GDP 대비 12.7% 정도를 우리가 공공사회복지 지출로 쓰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30%가 넘습니다. 이렇게 복지 지출이 OECD 평균 최하위면 그 여유 폭은 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현재 재원으로도 일부 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논의도 계속 뜨겁게 있지 않습니까? 대선 공약으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 재정을 파탄날 정도로 뭐 재원을 무자비하게 막 쓴다 이런 논의가 아니고, 요즘은 또 잘 아시다시피 아까 용해 의원님께서도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양극화와 이 불균형이 심화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의 먹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있는데, 이때 국가가 좀 거절할 수 없는 중재자 역할을 해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용해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신 탄소세, 기본소득 탄소세법이나 아니면 앞으로 논의가 뜨거운 데이터세, 로봇세 혹은 이런 횡재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고민을 하고 국민적인 동의를 좀 얻어서 국가 재정 파탄이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저런 루머가 돌지 않도록 좀 준비를 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추가적인 이익을 국민들한테 배당하는 방식을 우리가 함께 고민한다면, 이거는 이제 국가 재정이랑은 별도의 문제잖아요.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도 이제 불식시키면서 갈 수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대표님이 돌려주시면.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네. 이번에 이쪽으로. 자. 같은 게 나오는 건 아니겠죠? 지금 복지제도가 충분하다. 예. 지금 복지제도가 충분하다. 제가 먼저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지금 복지제도가 충분하다. 지금 복지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그 한계가 좀 매우 뚜렷해져서 저희가 이제 기본사회, 이제 기본소득이 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복지제도면 우리가 얼뜻 딱 떠오르는 게 이제 그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좀 떠오릅니다. 그 사각지대를 정교하게 지금 복지제도로는 잡을 수 없고, 복지 예산도 늘리기에는 굉장히 큰 저항, 1%를 늘리냐 못 늘리냐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논의고 저항이 엄청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이렇게 어려운데 가계부채도 굉장히 많잖아요. 좀 9천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1인당. 이렇게 그 부담스러운 와중에 복지에 대한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은 사실은 그 매우 어려운 문제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전환의 패러다임을 단순히 복지 비율을 늘려야 되냐, 혹은 지금의 제도에서 조금 더 복지 어떤 정책들을 약간씩 변경하면 괜찮겠냐, 이런 논의가 있긴 있습니다.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복지의 한계점을 이제는 우리가 도달한 것 같고, 현재 이런 비정규직 문제, 노인 문제, 출산율 문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와중에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상실과 이 어떤 부의 불균형이 확 크게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회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의 복지제도로 이 사회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지금의 복지제도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걸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대선 경선 과정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지난 대선 과정을 복기를 해보면 정당들의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부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후보들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잘 고쳐서 써볼 것이냐, 아니면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논의하고 도입할 것이냐, 이런 큰 두 축의 논의가 저는 경선 과정에서 있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논의에 나름대로는 좀 함께 하고자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집권 여당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되었던 거죠. 저도 이제 후자에 서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제도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좀 많이 논의가 되기도 했었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국민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례, 기존의 복지제도가 사실은 이런 시스템인데 이런 한계가 있고 저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복잡한 말보다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들, 송파 새모녀 사건, 관악구 모자 아사 사건, 네, 이런 일들이 그냥 국민들에게 딱 복지제도의 한계라는 것을 와닿게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2020년대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애기 엄마와 애기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본소득이 그 기존의 시스템을 고쳐나갈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우리 복지 지금 제도 보면 이렇게 선별을 해서 가난이 좀 입증된 사람들을 찾아서 거기다 지원, 그 지원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소득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심해질 때 그거를 그 타이밍에 맞춰서 복지제도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제도를 뭔가 수정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다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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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행히 다른 게 나왔습니다. 근로의욕 상실감.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여러분, 기본소득당이 지난 총선에서 제시했던 금액은 매월 60만 원이었거든요. 여러분 60만 원 받으면 일 안 하실 건가요? 네. 근데 60만 원이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모델이었어요. 근데 6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다 일하실 거잖아요. 사실은 기본소득 이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정말로 일을 안 하게 될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이 일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과로 1등, 네, 노동시간 1등, 이게 매년 멕시코랑 한국이랑 경쟁해요. 멕시코가 어느 해에는 1등하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질 수 없다 라면서 많이 일해서 그 다음엔 대한민국이 1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 과로해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사회인 거죠. 이런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사람들의 삶의 안전망을 확보하면서도 지금보다 조금 덜 일하고 퇴근 이후에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행복한 사회이고 또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에 걸맞는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 안 하실 건가요? 60만 원 받으면? 해야죠. 예, 살 수가 없어요. 카드값을 막을 수가 없네요. 네. 의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최저임금을 넘은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소득이지, 이게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소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소득에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이 아무 기반도 없는데 이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서 정말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하늘을 볼 수 있는, 또 이렇게 잠깐 휴식을 가질 수 있는, 혹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직업에 조금 더 여유 있게 고뇌도 해보고 조금 창의적인 생각도 해보고 아이디어도 좀 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제공해 주는 것. 또 우리 농부들이 보면은 이제 뭐 돈 되는 작물들만 많이 심고 하는데, 좀 해보고 싶은 작물, 좋아하는 작물도 좀 한번 심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뮤지컬에도 한번 서보고 소설도 한번 써보고, 이런 자아 실현의 어떤 의미, 잠깐의 여유를 줄 수 있는 의미, 특히 지금처럼 이런 노동 중심의 생산보다는 기술 중심의 이런 문명사회, 기술 문명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럴 때에 그 창의적인 생각과 그 잠깐의 시간에서 주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만드냐, 이런 것들도 기본소득의 뜻에 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은 우리를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정도로 비약스러운 표현이 아니고, 인간에게 조금 여유가 필요한 곳에는 여유를 좀 주고, 아주 살면서 좀 어려운 경제적으로 급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무너져 내리지 않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삶을 추구해 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네, 돌려보겠습니다. 돌려주세요. 이게 몇 가지죠, 근데? 이제 같은 게 걸릴 확률이 높은데. 네, 맞습니다. 6개 중에 한번 3가지를 그래도 한번 했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샷. 네. 네. 야, 절묘합니다. 마치 짠 것처럼. 네. 뒤에 타이머가 있나요? 뒤에 사람 계시진 않습니다. 네. 네, 이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질문인데요. 재원 마련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탄소세, 토지보유세, 국토보유세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국토보유세, 이런 재원들을 통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또 정치인들이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탄소세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위기가 그냥 이렇게 한 20년 내에 다가올 일이 아니라 지금의 위기가 되었잖아요. 여름에 막 극한 호우가 내리고 너무 더워서 막 유럽에서, 미국에서 막 사람이 죽고 산불이 났는데 이 산불이 꺼지질 않아가지고 막 몇 달 동안 이 산불이 이제 계속해서 불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를 위해서 탄소를 줄이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된 거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이제 탄소에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탄소 배출을 하면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탄소 배출을 좀 덜 하겠죠. 그런데 이 탄소세의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냉방, 난방하는 거 생존의 문제잖아요. 쪽방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겨울에 난방하는 거 정말로 생존을 위한 문제거든요. 여름에 냉방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탄소세, 네가 이제 가스 떼는 만큼 탄소세 매기겠다고 해서 이분이 이제 탄소 배출량을 좀 많이 줄일까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좀 아니겠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이 역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배당 모델과 연동을 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야 한다. 동시에 불평등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도 뭐 제가 발의한 법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고 논의할 준비는 되어 있다. 다만 논의가 되지 않을 뿐이다라는 이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성과, 그 성과를 국민들께 다시 돌려드리는 이런 배당의 방식, 국민 배당의 방식으로도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어쩌면 여기 오신 분들이 이 기본사회 콘서트 중에 제가 보기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다고 많이 선택해 주신 주제이기도 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토머스 모 유토피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공상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현실적인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고 여러분들께 가장 와닿는 또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훌륭하신 분이 지난 2021년 3월 달에 그 이제 온실가스 1톤당 8만 원씩 부과를 해서 국민 1인당 10만 원씩 그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는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 옆에 계신 의원이십니다. 예. 이렇게 재원 마련에는 이제 입법 기관의 활동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유엔 그 사무총장이 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화석 연료 회사들한테 횡재세를 좀 걷어서 이것을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 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돌려줘라, 이런 얘기를 했죠. 또 얼마 전인데 IMF에서도 이런 횡재세를 그냥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장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설립해라, 만들어라, 이렇게 권고도 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탄소세, 데이터세, 뭐 국토보유세, 횡재세 지금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신설세들을 만드는데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우리 아까도 용혜인 의원님께서 그 재난지원금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상상이나 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전혀. 그러나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이거에 대한 좋은 피드백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1배라는 소득 증진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도 국회의 그 예산정책처인가 거기서 아마 냈던 자료에 제가 언뜻 생각이 나는데, 10만 원을 주면 18만 1,000원의 소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수가 돌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 국민들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방지하면서도 효과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일들이 발생을 나왔다는 데이터도 많이 있는데, 재원이라는 거는 바로 그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에서도 이런 공평 과세를 이제 공평 과세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우리가 부담하는 뭐 세금이나 혹은 국가 재정을 뭐 활용한다거나 이렇기보다는 이렇게 신규 세에 대한 정립을 해가면서 우리가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또 돌려볼까요? 없으시면 네. 돌려보겠습니다. 네. 네, 드디어 반복이 됐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걸 네. 아, 네. 이게 뭐죠? 사회주의적 발상. 네, 이거 사회주의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사회주의 이게 그러니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 잘못 이것도 지금 보수에 있는 패널 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뭐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뭐 자본주의를 막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저도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가 65세 이상 그 노인들의 비율이 33.4%라고 합니다. 현재 전체 인구에. 그런데 매년 4.4%씩 이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 노인 빈곤율이라고 이제 측정치를 보면 전체 노인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40%가 빈곤율에 나옵니다. 예, 그러신가요? 예.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좀 이렇게 내리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더 좀 심각한 건 아마 출산율인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보면은 그 소아청소년과 그 의사 단체에서 이제 간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폐과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출산율이 매우 낮아서 그 관련 그 병원은 뭐 채산성이 안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가 250조 정도 지금까지 예산을 투자했죠. 출산 장려로. 그런데 0.7명대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큼 좀 우리의 미래가 좀 어둡지 않나라는 되게 큰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LG 경제연구원인가 거기서 자동화 시설에 대한 위험군 조사를 했는데 이게 무려 1,100만 명이 넘는 이 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전체 통계로 보면 이것도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눈앞에 닥쳐 있고 또 정경련에서는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또 사라진다고 하고 이렇게 자꾸 그 좋지 않은 통계들이 계속 쌓여가는 와중에 우린 또 산업혁명이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또 받아들이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바코드로 결제하고 바로 스캔하고 상품 구매까지 배송까지 이게 다 사실은 AI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콜센터도 그렇고 법률 상담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아주 빠르게 대처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고민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사회주의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생존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게 로봇의 의존도도 전 세계에서 2위예요. 로봇의 의존도. 여러분 그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로봇의 산업용 로봇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가장 높고 바로 밑에 일본인데 일본하고도 2.3배나 차이가 나요. 우리 주변에 이미 로봇들이 엄청 많이 있고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변화, 이런 아주 빠르고 급속하게 커져가는 이런 대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나와 내 이웃들, 우리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나 이런 논의지 이게 사회주의나 뭐 공산주의 같은 그런 논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오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들을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적고 저희가 이제 돌려서 봤는데 아무튼 지금 저희가 이제 논의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도 한번 고민을 깊이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내용을 만들어갈 부분들, 더 살을 붙여야 될 부분들은 함께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또 기본 사회가 또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또 변해갈지도 몰라요. 아무튼 우리가 같이 이
각자 도생의 이런 사회에서 조금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 뭘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최근에 오른쪽으로 쭉 가신 분이 쓰셔가지고 제가 쓸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는데,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라는 말이 제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이제 썼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좌냐 우냐 그런 어떤 낡은 이념의 프레임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신 분께서 막 현수막도 이걸로 달고 하셔가지고 제가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네, 그 이야기를 쓰기가 참 그런데, 근데 저는 그게 기본소득은 앞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래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회주의냐 공산 전체주의 같은 말이 이제 한국에 이제 유행어가 됐는데, 그런 딱지를 붙이고자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아주 낡은 이념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겠죠. 저는 기본소득은,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분들도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들이 또 기본소득을 많이 반대하시기도 합니다. 왜 일 안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느냐, 뭐 기존의 복지 시스템과 충돌한다, 뭐 등등등등의 이유로. 그냥 지금 시대가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 뿐이다 라는 말이 저는 뭐 더 가장 명료한 답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건가요 이제? 하나 어디 나왔습니다.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네요. 네. 제가 먼저 하고 마무리를 예. 하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세금 냈는데 내 세금이 어디 가서 쓰이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정말로 필요한데 쓰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기본소득은 내가 낸 세금만큼 이게 어디로 가는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는 것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이 더 많은 모델들이 보통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주장하는 60만 원 모델 같은 경우에도 1인 가구 기준으로, 1인 기준으로 한 연소득 1억 정도 받는 사람이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동일하게 설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근데 이게 1인 가구 기준으로 1억이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한 4억 정도 되는 사람들까지는 이제 내는 돈 받는 돈 똔똔이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서민 중산층에게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게 되는 거고, 정확히 저 위에 상층에 있는 상층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독점하고 있던 부가 아래로 흘러내려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에게 가구소득 연 4억 정도가 아니라면 세금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과, 또 한국은 OECD 국가들 평균 대비해서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세금을 1%, 2%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효용성을 국민들이 못 느끼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인데, 기본소득이라는 기획은 이 세금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곳으로 쓰이고 있구나라는 국민들의 경험을 만들어내고, 그게 결국에는 오히려 증세를 점차 국민들이 동의해 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니까 싫어가 아니라 기본소득 해보니까 괜찮네? 그럼 나는 더 낼 수 있어 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세금 증가 이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소득과 그리고 자산 정도를 제가 이제 모르지만 선택하신 분이, 근데 보통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90% 이상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시 돌려받거나 아니면 기본소득의 수혜자가 아마 되실 겁니다. 이 구조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금 부의 불균형을 다시 균형화하도록 그 중간 지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 세금을 내는 상황이 생긴다라기보다는
아까 저희가 거두했던 한번 그 세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설세의 논의가 됐던 토지 공유세라든가 아니면 횡재세라든가 탄소세라든가 데이터세라든가 로봇세라든가 우리들한테 적용될 리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4차 산업혁명의 기득권 그 경쟁에서도 잡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 초인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아마도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 현재 화석연료를 주축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 우리하고 관계가 크게 없죠. 세금은 대체적으로 그런 곳에서 신설되기 때문에 저런 걱정은 특별히 하실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국가 예산 지금도 어려워서 이렇게 감액 논의가 있고 어느 쪽에 감액이 되느냐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어떻게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을 증세해서 기본소득을 하냐, 이제 이런 논의는 좀 맞지 않는 논의고, 약간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지금 현재 많은 불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부의 분배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도 저희의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좀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그 부의 균형이 깨져버릴 수 있는 이 혁명 시대가 오는데, 산업혁명의 순간이 오는데, 우리가 이때 어떻게 이 사회 구조를 잘 처음부터 저항 없이 모두가 동의하게 짜 나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공부하고 더 나은 모델은 뭘까?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논의하고 공부하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칼럼을 아주 여러 차례 쓰신 분도 계시고, 정말 2000년대 초반부터 기본소득을 당장 지급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당시에 그런 교수님도 계셨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계속 쌓이고 진화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당도 초월해요.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의 1호에도 기본소득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 용해 의원님은 또 기본소득당, 저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런 논의는 국민과 우리 모두가 같이 국민을 위한, 정말 민생을 위한, 나라의 국가의 미래를 위한 그런 논의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칠까요? 네.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들으면서 공감이 되고, 또 하루빨리 나와서 좀 먹을 것도 편하게 사 먹고, 얼른 기본소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좀 치워주시고요. 기본소득당 신지혜 공동대표님 오셨나요? 아니구나, 안 오셨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따로 혹시 소개를 못 해드려서 제가 그런 분이 안 계신가 봅니다. 네. 여러분, 아이고, 우리 성준우 후보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접 여기 임실 남원 순창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시고요. 아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민주당 이제 후보신데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셨어요? 저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지 모르고 시간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아까 앉아 있으면서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과 그래도 많이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뺑뺑이 이 돌림판은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뿌듯하게 조금 해봅니다. 대한민국이 1954년에 GDP 67달러로 재작년 가장 높았을 때 34,900불, 약 52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데에는 아마도 을들의 활약이 좀 되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을이라고 하면 뭐 이 하청 중소기업들 아니면 저노동 우리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자들, 또 뭐 프리랜서나 이런 소상공인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열심히 움직여주고 활동하고 하면서 이 대기업들의 성장, 또 우리 국가의 성장에 또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 어떤 상생의 관계에서 이 종속의 관계, 불공정의 관계로 넘어가면서 또 좀 희생을 요구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될 때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이 노인 빈곤율, 또 저출산의 문제, 비정규직 이 40%가 넘는 이 비정규직의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정말 이 중간지대가 안전하게 지켜줘서 우리가 이 국가가 더 부하게 문제 없이 잘 나아가야 될 텐데, 축구를 보면 이제 미드필더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 중소기업들의 이 미드필더 역할을 이 을들이 굉장히 열심히 고군분투할 때 우리 대기업들이 골을 빵빵 넣고 이렇게 몸값을 막 올리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이제 양극화를 좀 줄이고 이 을들을 좀 챙기고 보살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께서도 우리가 대선 공약에도 기본소득을 넣고 또 기본사회라는 기치를 이렇게 걸고 하셨는데, 이런 이재명 대표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변호사 때부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와 국회의원, 지금 당대표까지 하시는데, 그분의 그런 판단과 그런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참 소외된 이웃 그리고 약자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그 중간중간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여기 앞에 용해인 의원님께서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 발의를 통해서 활약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각자가 맡은 혹은 처해 있는 곳에서도 함께 이런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외됨 없고 그리고 차별 없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거대해 보이고 좀 멀어 보여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같이 생각한다면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세종 시민들께서 아마 거의 다이실 텐데요. 저희 사단법인 기본사회 세종 본부에서도 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약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지금 생애 주기별 아이들의 그 기본 교육부터 BCG 주사를 포함한 기본 이제 접종, 예방 접종 같은 의료 혜택, 그리고 실버 안전,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안전보장도 기본소득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세종 시민들이 38만 5천 명, 세종시 평균 나이 38.5세. 예. 하지만 10대의 비율은 1위입니다. 전국 1위. 30대도 전국 1위. 근데 20대가 전국 꼴찌입니다. 예. 이번에 통계조사를 봤더니 20대가 전국 꼴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다 이제 서울이나 대전이나 다른 도시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꿈을 키우는 도시, 청년들이 좀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하는 도시가 미래가 밝은데,
세종시가 젊은 도시긴 한데 왜 이렇게 청년들이 떠날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특징상 또 죽어도 이전 안 하고 이렇게 몸만 가는 경우가 많대요. 실제로는 세종시에는 더 청년들이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세종시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보면 약간 장단점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도시개발계획상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좀 중소형 소형 주택들이 별로 없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1인 주거로밖에 등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상가주택 건축하는 것도 좀 지양시 되고 있습니다. 즉 청년들은 처음에 사회 진출을 할 때 이런 굉장히 큰 부담을 갖습니다. 작은 주택에 이렇게 들어가서 시작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아파트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독립을 처음 하거나 사회 진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세종시 청년 문제의 거두가 되지만, 저희 사단법인 기본사회 세종본부에서는 청년 주택 입주 지원에 관계된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종시의 기본사회도 많은 것을 준비하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본사회 이 세종본부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이런 자리를 조금 더 무르익고 저도 조금 더 준비를 좀 해서 한번 다시 또 이런 자리를 좀 자주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가 다음 기회를 또 예고를 이렇게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용해인 의원님하고 저하고 혹시 질문을 하실 분이 손을 많이 드신 것 같으셔가지고 질문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예, 그러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답변이 안 되는 막막한 상황이면 여기 앞에 계신 강남훈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긴다는 사실을 알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까 신지혜 대표님 얘기한 게 제가 동명이인이라서 저기 주최 측에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종 시민이고요. 다정동에서 주민자치회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끼리도 네. 사실 아까 세금에 대한 효용성 말하셨는데 주민세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다시 환원되고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뭔가 사업을 해보고 하면서 효능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기본소득당 그리고 용해인 대표님 늘 응원하고 있었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드린다면 용해인 의원님, 기본사회 그리고 우리가 생애 주기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출생률 이야기도 했잖아요. 영아는 0세부터 36개월까지의 정말 응애 애기거든요. 그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고 더 많은 시간 부모님들은 일하세요 할 게 아니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유급휴직을 하고 유아들은 유아학교 체제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게 기본소득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 네, 유보통합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다 기관에 보내라. 그래서 국가가 12시간씩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나와라 라고 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30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아무리 어린이집에서 밤 10시까지 봐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는 둘째를 못 낳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방향이 완전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 아빠들이 지금보다 훨씬 덜 일하고 퇴근 이후에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사회적 조건들을 마련해야 이 저출생 문제도 풀리는 거지, 그냥 무조건 늘봄학교 늘리고 국가에서 마치 이제
옛날에 어떤 나라들에서 다 아이들 낳으면 이렇게 다 데리고 가서 봐주고 이랬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유보통합 관련돼서는 저 지난 한 3주 동안 많은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내에서도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더 많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유보통합이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 부분들을 관련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본회의 심사나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저희도 좀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뒤에 마이크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민 최정희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도 이런 자리에 처음 오게 됐고 처음 논의를 접하게 되었는데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어서 마지막으로 코멘트 한번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소득이 왜 불가능하지가 않은지, 왜 재원 파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금 증세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왜 해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돼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기본소득이라는 이 제도, 이 체제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세일즈하는 포인트는 거의 얘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60만 원 정도 더 주면 삶의 질이 좋아질 거야 이 수준에서 멈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본을 이제 배분을 했을 때 잘 사는 사람의 돈을 조금 더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재분배한다 이런 조금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사회에 어떻게 GDP를 총 GDP를 늘릴 수 있고 국민의 생산성을 늘릴 수 있고 창의성을 늘릴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노동의 개념이 많이 바뀔 건데 그 변화에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유일한 어떻게 보면 선택지인지 좀 더 이거의 필요성과 이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 매력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조금 초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게 좀 궁금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제시가 되면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이거에 대한 합의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남겨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인데 이거 부의사님 예. 저는 기본소득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엄청난 국가의 성장과 대단한 어떤 포퓰리즘성 어떤 매력을 한 번에 딱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인가? 그러한 주제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몸으로 느끼는 굉장히 빠른 이 사회적 변화가 저는 좀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산업혁명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뭐 로봇 지수가 되게 높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통해서 큰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완성 자동차 뭐 이런 설비 공장들 가보면 사람은 관리만 하면 되고 모든 게 자동화돼 있다. 너무 편리해 보이고 원가 절감, 수출 가능 이런 단어만 보면 되게 괜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되게 위기의식이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그랬을 때 지금도 이렇게 뭐랄까 실업률이 높은데 만약에 이게 2배가 되면 어떡하지? 3배가 되면 어떡하지? 이분들이 다 신설되는 여러 일자리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일자리들을 그대로 연동돼서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당장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질문에 적합하게 답변을 드릴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이게 준비를 하는 것이 당장 국가의 엄청난 성장,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들 때문에 생기는 혼란과 소요 혹은 굉장히 사회적 비용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약에 미리 좀 방어를 한다, 아니면 미리 준비해서 그 구조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아마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성장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비교적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런 준비를 먼저 하고 시도하고 이거를 정착시켰을 때의 그런 안정감은 그 GDP를 엄청나게 더 성장을 시키는 효과만큼 오지 않을까. 안 하면 정말 큰 변화에 나중에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합의도 제대로 도출 못하고 무르익지 않은 정책을 그걸 구조를 세워가는 이런 불안함이 아니고 미리미리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이런 어떤 분배라든가 아니면 이런 양극화 해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분명한 성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많이 부족하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어떤 이 논리와 이론을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같이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하면서 매우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조금씩 저도 쌓여져 가면서 이거를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게 감사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여러분 많은 시민분들이 더 공감할 수 있고 이게 정말 그런 문제가 앞으로 더 생겼을 때는 다른 출구가 없구나. 이제는 이 복지제도를 더 이상 의존해서는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구나. 이 부의 이 불균형을 조금씩 균형화 시켜보자. 그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기가 뜨거울 줄 몰랐는데요. 질문을 더 받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용해 의원님도 또 일정이 있고 해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이 비행기 다 받으셨죠? 일단 우선 저희 좋은 행사 준비해 주신 노정경 상임대표와 용해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나눠드린 종이 비행기에 좀 뭔가 이상한 게 붙어 있지 않나요? 이게 저희 강남훈 이사장님이나 용해인 의원님 또 노정현 상임대표가 맡고 소속돼 있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로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퍼포먼스는 앞으로 이제 기본사회가 대한민국에 정착을 해서 훨훨 날아가려는 의미에서 이번 퍼포먼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비행기를 들어주시고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날리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하나 둘 셋 하시면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로고를 좀 정면으로 좀 해주실까요? 사진 한번. 네네. 잠시만. 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기본사회를 외치면서 날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하셨나요? 앞으로 좀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돼서 정말 그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행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기념사진 찍겠습니다.